그냥 제 돈을 제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60대 자영업자였던 김남수님은 평생 모아둔 현금을 조금씩 입금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리고 곧이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하셨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감시를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하는 모든 현금 입출금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고하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CTR 그리고 STR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는 구조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내가 돈을 찾는 일마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지침과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국세청이 주목하는 거래의 유형,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위험한 행동들까지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면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 그 시작은 감시 시스템의 실체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그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일조차 조용히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CTR과 STR이라는 두 시스템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보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두 시스템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세금 문제로 당황하실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먼저 CTR, 정식 명칭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은 이 사실을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느냐면요.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ATM이든 창구든 지방은행이든 서울 본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1,000만 원 넘는 현금 거래는 안 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더 조심해야 할 건 STR, 즉 의심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STR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단돈 50만 원을 입금해도 그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건 CTR보다 더 무섭죠. 그렇다면 어떤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분할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CTR 보고 대상이 되니까 900만 원씩 2번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스템은 이 정도쯤은 다 파악합니다. 같은 날 일정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나눠서 입금하면 이 사람 보고 피하려고 일부러 쪼갠 거네? 하고 오히려 STR로 강하게 걸립니다. 두 번째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갑자기 3,000만 원을 입금한다?
그러면 바로 이 돈의 출처는 뭘까? 라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받은 돈일 수도 있고 상속이나 보험금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출처나 용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소명 요구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늘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만 입금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700만 원을 입금하면 이건 뭐지? 하고 시스템이 감지합니다. ATM만 쓰시던 분이 갑자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거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10건 이상 거래하면 이 역시 이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네 번째는 불명확한 목적 거래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입금할 때 어떤 용도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필요해서요라고 대답하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요즘은 이 그냥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용도가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창구 직원은 STR 보고서 작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정이 당황하거나 말을 얼버무리면 더 의심을 삽니다. 다섯 번째는 다수은행을 활용한 분산 거래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있고 한 곳에 넣기 불안해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젠 금융기관끼리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 통합감시 시스템에서 전부 파악됩니다. 하루에 어은행에 5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입금했다면 그건 시스템 입장에서 한 번에 1200만 원 입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과 다르다, 모양이 이상하다, 자금 출처가 애매하다, 이런 정성적인 요소를 AI와 알고리즘이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STR로 보고되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거래가 보류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서 다룰 내용은 국세청에서 실제로 전화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7가지 실수입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면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상상만 해도 무섭지요. 특히 이상 거래가 감지됐다며 거래 내역을 묻는다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 말이나 툭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당황한 거짓말입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겁부터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 돈은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그건 제 돈 아닙니다 하고 얼버무리듯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말을 바꾸기 어려운 근거로 남습니다. 이후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도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라는 반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해명보다는 방어에 몰리는 입장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작정 사과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왠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했음을 인정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내용은 녹취되거나 메모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과는 그 자체로 과실시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거 그냥 나 혼자 빨리 정리해야겠다. 괜히 자식들 걱정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응대하다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응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류 해석, 법 조항, 예외 규정,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불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물어보면 그럼 그냥 다 보여드리면 되겠지 하고 관련 없는 통장, 영수증, 메모까지 몽땅 첨부해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료를 넘기면 오히려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조사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려는 행동입니다. 당장 불이익이 생길까봐 일단 세금을 내버리고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건 일종의 사전자진 납세로 간주되어 나중에 소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 같은 문제는 해석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먼저 내버리면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전화 통화만으로 끝내려는 시도입니다. 요즘은 세무조사 관련 문의도 전화로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화는 말로만 오가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약속하거나 설명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은 문자나 이메일 또는 공식 서류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겁니까? 내가 도둑도 아니고 왜 이래야 하나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앞서면 불리해집니다. 세무 담당자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잘 몰라서 저지르는 대응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과잉 대응도 방어적인 태도도 모두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이 정석이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 돈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실무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전화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거래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 어떤 거래 말씀이신가요? 하고 차분히 되묻는 것, 이게 첫걸음입니다. 혹시 어떤 날에 어떤 입금 말씀이신가요? 어느 은행에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도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고 내가 기억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답을 피하고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네, 그건 이래서요라고 급히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당 거래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로 불필요한 실수나 말 바꾸기를 막을 수 있고 전문가와 상의할 여유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야 그냥 내가 설명하면 되겠지 하시다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사고 마십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비슷해 보여도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전화 한 통 또는 주민센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만 해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상속,
현금 수령, 가족 간 이체처럼 오해가 많은 거래일수록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입금 사유 등은 말로만 설명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자식이 준 겁니다라고 말할 때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송금 메모 등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종이 메모라도 거래 일지를 적어두셨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관련 없는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첨부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항목만 정리해서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통화와 응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노트에 적어두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특히 날짜와 시각,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시면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공무원과 이야기할 때도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 요약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5단계는 사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잘 안 지켜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속으로라도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차분히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 가장 좋은 건 국세청 연락 자체가 오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 둘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무 문제에서 가장 바라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한 만큼 세금 문제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번호는 126입니다. 여기에서 1번은 일반 민원 상담, 6번은 자금 출처, 증여 관련 상담입니다. 직접 창구에 가는 것보다 전화가 빠르고 모든 상담은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시 이렇게 상담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거래나 가족 간 자금 이전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데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 이 돈을 자녀에게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렇게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질의하면 국세청이 그에 대한 해석을 문서로 보내줍니다. 이걸 사전 답변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랐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상속, 가족 간 자금 거래처럼 복잡한 경우 사전에 입장을 받아두면 정말 든든하겠죠? 세 번째는 은행 거래 전에 미리 고지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고액 현금을 입금할 일이 있을 때 은행에 미리 이 돈은 이러한 사유로 아무개에서 받은 겁니다라고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거나 구두 설명을 해두면 창구 직원도 의심하지 않고 추가 지뢰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래 기록에도 남을 수 있어 나중에 STR로 보고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는 거래 일지, 메모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엔 장부라는 게 사업자에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금융장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입금 날짜, 금액, 출처, 용도 등을 간단히 메모만 해두셔도 나중에 소명 과정에서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심지어 종이에 적은 메모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잦은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 활용과 이체 메모 남기기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금융 앱에서 이체할 때 보낸 사람 메모나 받는 사람 메모를 남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월세, 생활비 지원, 용돈, 계약금 일부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써두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하고 기록이 남는 이체는 국세청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현금 썼을 땐 무조건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특히 사업용으로 쓴 비용이 인정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이 거의 유일한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되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일곱 번째는 6개월 단위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예금 통장만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 자식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함께 쓰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수록 더더욱 내 이름으로 오간 돈, 가족 간 오간 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었는지, 혹시 큰 금액을 현금으로 넣은 기록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정리를 한번 해두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금방 대응할 수 있고 혹시 빠뜨린 세금이 있다면 경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렇게 7가지 습관만 잘 들이셔도 갑작스러운 세무 연락이나 불안한 조사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천하시다 보면 자녀나 배우자, 지인들에게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 해 하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나누고 싶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잘 모르고 세금을 더 낸 적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은 한 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국세청에 정식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예를 들어 2020년에 낸 세금이라면 2025년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줬는데 은행 직원이 증여세 나올 수 있다고 말해서 겁에 질려 세금부터 낸 경우. 그런데 실제로는 혼인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돈이었을 수 있어요.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 중 실제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몰라서 전부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 차액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소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지역 세무사회나 복지관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혹은 정보의 부재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그땐 몰라서 그랬지라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의 것이고 아는 사람만이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바로 그 아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고령사회가 빠르게 다가오는 시기에는 노후 대비라는 것이 단순히 연금이나 보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하며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세금은 억울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모은 자산,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사랑, 기억이 담긴 시간의 결과잖아요. 그 돈이 이유 없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 그냥 현금 입출금 주의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돈의 흐름과 세금의 원리,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이 담겨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평생을 모아온 돈을 그냥 입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돈을 보내주고 이게 문제가 되나? 걱정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내 돈이라는 개념은 그동안의 삶을 버텨온 증표이자 앞으로의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지지대입니다. 그 돈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새어나간다면 그건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삶의 존엄이 손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현금 거래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든 입출금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AI가 분석하며 국세청이 그 흐름을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CTR, STR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국세청이 수상하게 여기는 거래 패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혹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보셨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고, 알고 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재산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경정청구 제도는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몰라서 낸 세금, 두려워서 포기한 상황, 그 모두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손해를 줄이고 오히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또 하나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이제 세대 차이보다 훨씬 큰 경제 격차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상담도 못하고 은행 직원에게 묻기도 어려운 세대일수록 이런 영상 하나, 정보 하나가 실제로 내 삶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입니다. 고운빛지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경제, 세금, 금융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당신의 내일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모든 날이 안심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